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몇 개 안 돼요, 사실. 배웠던 거 전하라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회로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일렉트릭 서킷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전기적인 요소들의 상호간에 연결된 것을 우리가 회로 혹은 뭐 일렉트릭 서킷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자고 했었어요. 자, 물이 흐르려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얘기했던 것처럼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되죠.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되고 물이 흐르는 길이 막히거나 끊어지지 않아야 물이 흐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적인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의 높이 차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압원이에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전류원이 있으면 전류원은 그냥 전류를 계속 흘려주는 거야. 그냥 강제로 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전류원이든 전압원이든 어쨌든 에너지원이 존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로가 닫힌 회로여야 돼요. 그러니까 회로가 연결되다가 어느 한 곳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연결된 상태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하라는 게 있었고 전류라는 게 있었고 우리가 전압이라는 거를 배우다가 이제 조금 마치지 못하고 그만뒀었어요. 자,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했었냐면 자, 능동소자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수동소자라는 것을 얘기했었어요. 자, 능동소자라는 거는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했었어요. 능동소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전압원이 있었고, 그리고 전류원이 있었어요. 자, 전압원과 전류원이 하는 역할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로 내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쓰임은 다른 게 전압원이라는 거는 이제 전위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물이 흐를 수 있게 물의 높이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혹은 이제 뭐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압원이라고 했었고, 전류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이 흐를 수 있게 물을 계속해서 넣어주면 물이 흘러가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전화번은 우리가 자, 약속 기호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에 자, 긴 쪽이 플러스 그러니까 좀 이게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을 마이너스 극이다라고 해서 자, 플러스 단자 쪽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단자 쪽으로부터 전류가 나와서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고 자, 이제 약속 기호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죠. 하나가 더 있었죠.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동그랗게 그려서 자, 이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려주는데 지금 내가 뭐 의도적으로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를 그리긴 했는데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극성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려지는 건 동일한데 바깥쪽이 동그라미 형태이냐 아니면 마름모 형태냐에 따라서 자, 달라지는 건 그거예요. 자, 얘는 우리가 자, 독립전압원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자, 독립전압원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뭐 만약에 이 전압원이 5V라고 하면은 5V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동일한 전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상관없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얘는 우리가 종속전압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종속전압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변에 흐르는 전압이나 전류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가령 얘를 그냥 쓰면은 G라고 하는 어떤 웨이팅 팩터에다가 전류 I 혹은 G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에 뭐 전압 V를 자, 각각 어딘가에 흐르는 전압 그리고 어딘가에 걸려 있는 전압, 어딘가에 걸려 흐르는 전류에다가 미리 정해놓은 이런 이득값을 곱해서 이 전압원의 크기가 정해져요.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리가 종속 전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전압원은 내가 지난 시간에 녹화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전압원과 전류원의 뭐 단위를 내가 좀 바꿔 설명한 게 중간에 하나 있더라고요. 자, 다시 설명하면 자, 전압원은 자, V라고 하는 자, 볼트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알겠죠? 자, 전류원은 자,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자, 우리가 약자로 쓸 때
전화번은 앞으로 이제 뭐 V, 뭐 소문자 V나 뭐 대문자 V로 쓸 거고, 전류원은 소문자 I 혹은 뭐 대문자 I로 쓰게 되면 전류를 나타내는 약속 기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지금 당장 나올 얘기는 아닌데, 수학적으로 저 I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허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복소수 같은 거 표현할 때 A 플러스 B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루트 마이너스 1을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회로 안에서는 우리가 전류를 뜻하는 저 I와 허수를 뜻하는 저 I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J를 대신에 쓸 거예요. 허수를 표현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I가 아니라 J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I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때는 항상 전류를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전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렸었냐 하면, 자, 독립전류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그 안에 화살표를 표시해줘서 화살표의 방향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 다시 말하면 이제 만약에 이게 뭐 물을 공급하는 거라면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계속해서 물을 흘려주는 방향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종속전류원이라는 것이 있고, 종속전류원을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종속전류원, 종속전화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전화번, 전류원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자, 수동소자라는 것이 있었죠. 수동소자는 총 3개를 얘기했었어요. 뭐 있었지?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저항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커패시터, 그리고 인덕터라는 게 있었어요.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와 같이 약간 좀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저항이 됐었고, 저항의 영문 약자는 그러니까 레지스터라고 해서 R로 써요. 알겠죠? 그리고 단위는 자, 옴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 이렇게 오메가 기호를 쓰고 옴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커패시터예요. 그리고 커패시터는 우리가 자, C라고 하는 약자로 쓰게 되고 단위는 자,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인덕터 같은 경우를 봅시다. 인덕터는 이제 저항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항이 좀 뾰족뾰족하다라고 하면은 인덕터는 약간 좀 동글동글하게 그려주면, 그러니까 코일 감아놓은 형태를 그려주게 되면 인덕터가 되고, 앞으로 약속 기호를 L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단위가 헨리라고 하는 단위로 쓸 거예요. 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외워야 돼요. 알겠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배웠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뜻을 따지면 가장 그러니까 전기적인 요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하라고 한다라고 했었고, 얘는 자, 플롱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고 했었죠. 자, 뭐 전하는 저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했었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하가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양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전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에 따른 전하량의, 그러니까 변화량. 그래서 자, I라고 하는 전류는 자, DT,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하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요 식은 당분간은 좀 기억하고 있자라고 했었어요. 전류 I는 dT분의 dQ로 표현한다. 그리고 전류는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어떤 저항이 있고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에 좀 나올 건데, 가령 여기 5V 전화번이 있고 이 저항이 1옴 저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전화번이 플러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 전화번의 플러스 방향으로부터 나와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모든 경우에 딱 그러냐? 만약에 전화번이 여러 개 있으면
그때는 이제 좀 더 우세하게 동작하는 전화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화번이 하나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 5V라고 있는 것이 있고 여기 전류가 뭐 저항이 있어서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자, 수동 소자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1옴 저항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이 1옴 저항에서 에너지가 뭐 소모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후반부 배우고 지금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전류가 흐른다라고 봅시다. 전류가 흐르는데 이 방향으로 5A의 전류가 흘러요. 이건 나중에 오음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수기 나오는데 일단 그런 건 다 떠나서 일단 5A의 전류가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자, 요 저항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겠지. 그렇지? 기준 방향을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크기는 같아요. 5A라고 하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자,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5A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전류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방향이 있더라.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가 잘 계산을 해야 되고 서로 반대 방향이 될 때에는 크기는 유지하되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을 하다가 말았는데 자, 전압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전위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자, 전위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 자, 우리가 그냥 그 진짜 말 그대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요? 자, 해수면 우리가 얘기할 때 해발 몇 미터라고 얘기하잖아요. 평균 해수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 뭐 해수면부터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으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 에너지를 계산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기적인 뭐 전위라고 하는 것도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기준점을 우리가 자, 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때 이렇게 그리면은 좀 전압원이 돼 버리니까 어떤 뭐 소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 크게 뭐 정해지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크게 뭐 이렇게 주어진 게 없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플러스 쪽을 바라보았을 때의 전기적인 높이의 차이를 계산하면 그게 전위가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각각의 이제 터미널인 거고 자, 터미널 양단에서의 약속 기호를 A, B라고 보게 되면 그랬을 때에 여기에 자, 뭐 5V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약속 기호를 얘기할 때 VAB가 있을 수 있고 VBA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VAB와 VBA의 차이는 자, 여기 있는 뒤에 쓰여져 있는 첨자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쓰여져 있는 VAB라고 하는 거는 자, B에서 바라본 A의 전기적 높이예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 요 그림을 보면은 B에서 바라본 A는 일단 얼마야? 그러니까 일단 내려다 봐야 돼, 올려다 봐야 돼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일단 요 것만 따지게 되면 내려다보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얼마만큼 내려다봐야 돼? 5V만큼 내려다봐야 돼요. 자, 내려다본다라는 얘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얼마만큼 내려다봤다는 그 크기가 5V니까 이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V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VBA를 봅시다. VBA는 어떻게 돼? A라고 하는 게 기준점이고 A에서 B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에서 B를 바라보는데 A가 마이너스 쪽이고 다시 말하면 기준점이 지금 A인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인 거고
A에서 B를 바라봤을 때 일단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선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올려다 보는 거지. 그치? 올려다 보는데 얼마만큼 올려다 봐요? 5V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5V만큼이 되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요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였죠. 그리고 내가 부탁했던 거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 공부를 좀 하고 와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요거 요 부분만 좀 다시 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자, 위쪽 그러니까 일단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 터미널을 A, 아래쪽 터미널을 B로 잡았어. 그랬을 때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VAB라고 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VAB면은 기준이 어디야? 일단 B. 그렇죠? B가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마이너스 쪽에서 지금 A 쪽을 바라보게 되면 어쨌든 플러스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올려다보는 거야. 올려다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올려다보는 높이가 얼마예요? 5V니까 여기에 플러스 5V라고 써주면 돼요. 이해돼?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거, 여기 두 번째 거, 이걸 봅시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VAB를 구한다고 합시다. 어차피 값은 같을 텐데 VAB를 구한다고 하면은 자, A에서 B를 바라보는 거지. 그치? 아니, B에서 A를 바라보는 거지. 참. 예, B에서 A를 바라보는 거죠.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을 바라봐요. 그러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만 놓고 보면은 내려다보는 거지. 내려다보면 얼마?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된다 그랬죠. 자, 내려다보는 높이가 얼마예요? 여기 쓰여져 있는 요 값만큼 내려다보는 거라 그랬지. 마이너스 5V만큼 내려다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플러스 5V가 나와요. 자, 어떻게 쓰여져 있어도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구하면 돼. 기준점이 마이너스고 내가 바라보는 점이 여기 상에서 플러스라고 한다면 올려다 보니까 일단 부호 플러스. 그리고 나서 써줘야 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숫자. 기준점을 잡았는데 그게 플러스고 마이너스 쪽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일단 그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중에 마이너스 선택해주고 여기 안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써주면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거 봅시다. VBA를 구해보래. VBA를 구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것부터 그걸 구해볼게요. 자, VBA를 구할 건데 A가 기준이고 일단 B를 바라보는 거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A 쪽에 플러스 B 쪽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 내려다보는 방향이지. 그렇죠? 내려다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부호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겠죠. 이해되죠? 자, 얼마만큼 마이너스야?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값만큼. 그러면 5V. 그러니까 마이너스 5V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여기 B에 그려져 있는 경우 VBA이고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A에서 B를 바라보는데 A 쪽에 마이너스, B 쪽에 플러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부호는 내가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보는 거니까 올려다 보는 거고 플러스 부호가 나오면 되겠지? 그리고 자, 안에 쓰여져 있는 이 숫자를 써주면 된다 그랬죠? 플러스고 여기에 마이너스 5V만큼 올려다 보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5V.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요거 구하는 것까지는 했고 결과적으로는 자, 기준을 다르게 하면 요 마이너스 부호만큼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뒤집으면. 알겠죠? 자, 요거 잘 이해합시다. 질문 있으면 지금 질문하면 돼. 헷갈리거나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전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맞춰봅시다. 자, 우리가 전압을 꼭 얘기할 때, 혹은 뭐 전류의 방향을 얘기할 때,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공통된 기준으로 이 전류의 방향이나 전압의 방향을 좀 설정하자. 근데 반드시 꼭 이래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꼭 이래야 될 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얘기할 때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패시브 사인 컨벤션이라고 하는 자, 수동 부호 규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공통된 기준으로 전압과 전류의 뭐 방향 하는 극성을 설정해 보자라는 얘기가 수동 부호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얘기를 잘 읽어봅시다. 자, 전류의 기준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일단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고 그 화살표가 전압의 기준 방향의 양의 단자로 들어가면 전압과 전류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보면은 자, 일단 지금 여기 어떤 소자가 있고 이 소자의 플러스 단자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자라고 하면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머리 끝이 여기 있는 요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할 수 있게 설정한 거예요. 자, 일단 수동부 규정은 이래. 자, 수동부 규정을 다시 설명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어떤 소자가 있고 그 소자의 양단에서의 전압차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나눴다 했어요. 자,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 그리고 그 양단에서의 전압차가 V만큼 나는 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를 우리가 수동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수동 부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면 자,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머리 끝이 저 소자의 플러스 단자 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를 나타내는 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한 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회로의 전류가 흐를 때 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공통된 기준인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자라고 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런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류의 기준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살표의 머리 끝이,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이 전압의 기준 방향의 양의 단자로 들어가면 전압과 전류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합시다. 자, 수동부 규정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동부 규정을 그럼 만족한다라고 봤을 때에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요거는 이제 뒤에서 전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와야 되긴 하는데 그냥 일단 받아들여 보세요. 자, 전력이라는 거는 일단 파워라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전기적으로는 자,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요. 근데 전력이 일단 소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전화번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전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지. 근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얘는 소모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생산하지 않고 수동소자잖아요. 수동소자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겠지. 그러면 저항 같은 경우는 전력을 소모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V 곱하기 I로 정의를 했는데 자, 요 회로를 같이 좀 봅시다. 정말 그냥 간단하게 그린 회로예요. 자, 여기 뭐 5볼트 5볼트 전화번이 있고 자, 여기서는 지금 뭐 1옴 저항이라고 합시다. 1옴 저항이라고 한다면 저 1옴 저항은 역할이 뭐라 할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전압이 자, 물이 평평하게 흐르다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건 뭐예요? 위치가 낮아진다는 거겠지.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전위라고 하는 것도 이 수동소자를 거치면서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는 게 맞겠지. 그렇죠? 전류의 방향은 전압원의 플러스 단자 쪽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 수동 소자를 거치면서 위치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전기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전압 강하라고 표현할게요. 전압이 떨어진다는 거야. 뭐 유식하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볼테이지 드랍 혹은 전압 강하라고 해요. 그러면 자, 얘는 전류의 흐름 방향대로 가게 되면은 이 전압원을 거치면서는 전압이 상승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압 상승이라고 얘기를 앞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그 개념은 됐다라고 치고, 자, 일단 여기 저항에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이해하겠어요? 도입 이해했어? 응, 이해했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수동보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보 규정을 얘기할 건데, 자, 전류의 방향은 전압원의 플러스 단자 쪽에서 나와서 지금 요 저항을 기준으로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떤 거야?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내가 뭐 아직은 우리가 오hm 법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가 뭐 어떻게 계산된다라는 거를 아직은 얘기 못 하는데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자,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5A예요. 파워, P를 구할 때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얼마? 5A. 그리고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얼마? 네, 써줄게. 자, I는 R분의 V로 되거든요.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아, 맞네, 맞네. 그래서 이게 5A가 되고 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아래쪽에 이제 그라운드가 다 잡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의 전압은 0V고 여기서의 전압은 5V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저 전압원이 한 역할이 5V만큼 높여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오면 0V가 돼. 그럼 중간에 5V가 사라졌어. 그럼 그 5V는 누가 썼을까? 가는 길에 저항 하나 있으니까 저항이 다 썼겠죠.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얼마? 그래서 5V가 돼요. 이해돼? 그러면 자, 여기 전력을 계산하는데 V 곱하기 I를 계산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5V예요.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5V야. 그리고 전류의 방향 지금 그러니까 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봤을 때에 5A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2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25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수동 소자를 기준으로 수동부호 규정에 맞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 줬더니 전압과 전류의 곱이 양수가 됐어. 그리고 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여기 보면은 자, 파워를 흡수한다 혹은 소모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얘기가 복잡하면은 이건 일단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거를 기억합시다. 자, 일단 수동부호 규정에 맞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했을 때 전류의 값이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그 값과 전압 값을 곱했을 때 양수가 되면 어떤 얘기다? 자, 전력을 소모한다, 흡수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좀 그림이 복잡해졌는데 얘를 기준으로 볼게. 얘 전압원.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금
그려놓은 이 전류의 방향은 전화번의 입장에서는 수동보 규정에 위배되죠. 그렇잖아. 화살표 끝이 어디로 들어가? 돌아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동보 규정을 일단 만족할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전화번의 입장에서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지. 그러면 지금 이 방향으로, 자, 플러스가 이쪽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아까 그러니까 원래 순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여기 5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바꿔줬어,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그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 5A가 되겠지. 전류의 방향을 바꿔줬으니까. 자, 그러면 수동보 규정에 맞도록 바꿔줬을 때에 마이너스 5A가 흘러요. 그리고 그때 이 전압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얼마? 5V야. 그러면 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5라는 숫자가 나오고 일단 뭐 그 숫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음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음수가 되면은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한다? 에너지를 혹은 파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말이 되지, 그치? 전압원이 하는 역할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도록 바꿔주고 그러니까 전류 방향을 바꿔주고 두 개의 곱을 혹은 파워를 구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 전류의 방향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앞으로 수동보 규정이라는 것을 갖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한 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요 얘기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수동보 규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야. 수동보 규정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전류의 기준 방향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다 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테이블 위에서 일단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약속을 하는 거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어떤 소자가 있고 그 소자의 전압 플러스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단 설정을 했고 그랬을 때의 전류의 방향이 그 소자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혹은 정해져 있는 플러스 단자 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해 주면 수동보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동보 규정이라는 게 그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같이 봅시다. 이제 연습을 해보면 좋겠지? 자, 요게 이제 예제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밑에 지금 답이 보이는데 일단 답을 잠깐 가리고 A, B, C, D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답이 다 보여져 있지? 네. 내가 풀게. 자, A 같은 경우 같이 풀어봅시다. A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 먼저 확인할 게 뭐야? 이 소자의 플러스 단자가 어디고 마이너스 단자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플러스 단자 여기 있고 자, 플러스 단자가 있고 좀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 단자 쪽으로 화살표의 머리끝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지.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고 두 개를 곱해요, 그럼. 자, 플러스 5 플러스 2지. 그렇죠? 두 개 곱하면 양수죠.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얘는 소모야. 그리고 얘를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단자고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예요. 근데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2A가 흐르고 있어. 자, 일부러 헷갈리라고 여기 위쪽에다가 화살표 그려놨어요. 자, 우리가 동일한 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분기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나눠진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한 줄로 연결된 도선이 있다고 쳐요. 이 경우에는 자, 전류가 만약에 5A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 도선상의 어떤 점을 잡아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5A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갈라지거나 합쳐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얘도 보면은 자,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가는데 물론 소자를 하나 지나가기는 해. 근데 저게 갈라지거나 합쳐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물길이 있는데 큰 강이 흐르다가 작은 강들로 나눠져요. 그러면 전류의 값이 달라지겠지.
그렇죠? 아니면 작은 강들이 흐르다가 하나로 합쳐져서 큰 강으로 흐른다든지 그러면은 그 값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 강이 그냥 하나의 강으로 흐른다라고 하면은 물은 그냥 유지되면서 계속 흐르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2A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미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수동부 규정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값이 그러니까 전류는 2고 전압은 5예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양수지. 그럼 얘도 얘랑 얘랑은 둘 다 일단 소모하는 역할을 하겠네. 이해돼요? 자,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합시다. 자, 그럼 이거 봅시다. C예요. C 보는 건데 C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쪽 방향으로 2A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대로 따지면은 자, 어떤 방향을 잡아도 위쪽 방향으로 2A죠. 지금 화살표의 머리 끝이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수동부 규정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지. 바꿔준다는 얘기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주면 크기는 같되 전류의 그 크기가 음의 보호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A의 전류가 위쪽에서 아랫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5V를 곱했을 때의 음수가 나오지. 그럼 얘는 일단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상태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바꾸었더니 음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경우이다. 자, 여기 봅시다. 얘도 지금 보면은 일단 마이너스 단자가 위에 있고 플러스 단자가 아래에 있는데 지금 화살표의 머리 끝이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 전류의 값이 2A예요. 그러면 지금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야겠지? 반대 방향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 전류의 값이 마이너스 2A이고 전압의 값이 5A.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어떻게 돼? 음수니까 얘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지? 그래서 밑에 답을 보면 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는 흡수하는 경우는 A와 B. 그치? 그리고 저 경우는 수동부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C와 D는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돼요. 자, 이해돼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이긴 한데 다시 좀 해봅시다. 자,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첫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전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종종 나올 거예요. 근데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사실 1장에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진 않아요. 일단 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전력을 이해해 봅시다. 전력이라는 거는 자,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야.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를 자, 그의 약자로 W라고 보통 써요. 그리고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다시 말하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일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 전력 P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음.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뭐 그냥 요런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눠 쓴 건데 자, 여기다가 델타 Q를 넣고 여기다 델타 Q를 넣으면 내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거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빼먹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게 했거든요. 가볍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갔거든. 요게 전압에 대한 공식이에요. 자, 어떤 전하를 그러니까 전력 필드 안에서, 그러니까 전기장 안에서 옮기는 데 드는 일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게 지금 전압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dt분의 dq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전류. 그렇죠? 그래서 자,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1학기 때는 전력 P를 저렇게 정의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때는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간 전력 혹은 순시 전력이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전력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들어요. 어
직류 전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점을 잡아도 같은 전류, 같은 전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순시 전력이나 이거와 비교되는 게 뭐냐면 평균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순시 전력이나 평균 전력이나 같은 값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교류를 배우게 되면 그때는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이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전력에 대한 공식이 그냥 단순하게 V 곱하기 I가 아니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한 주기 동안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직류만 다룰 거기 때문에 평균 전력이든 순간 전력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다? 전력 P는 V,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오진 않아. 그럼 뭘 외워야 되는 거겠어?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다라고 하는 저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전류의 방향을 설정했을 때 전력의 부호가 양수이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고 전력의 부호가 음수이면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거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라는 거로 뭐 여기 요건 읽어보자. 뭐, 자, 단위는 와트란 단위를 써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사용하는 양을 얘기하고, 그래서 와트.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기 때문에 줄 퍼 세컨드라고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와트라는 거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단위는 줄을 쓰고, 자,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지금 전력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전체 에너지를 구하려면은 시간에 대한 전력의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아마 1장에서만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에서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잘 기억해 둡시다. 요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자, 순시전력, 순간전력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죠. 순시전력이나 순간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류전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평균전력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어떤 의미는 어떤 특정 시점, 그러니까 T라고 하는 특정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서의 전력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VT라고 하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전압값, 그리고 IT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서 전류값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순시 전력이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직류 전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VT라고 하는 게 일정해요. 그리고 IT라고 하는 것도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정해. 그래서 평균 전력을 구하나 순시 전력을 구하나 크게가 아니라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교류로 들어가게 되면 좀 달라지겠지. 전류가 이와 같은 뭐 사인 아니면 뭐 이와 같은 익스포넨셜 형태로 흐른다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전류값이 달라질 거잖아요. 어떤 시점에서의 전류값을 구하냐에 따라서 전력값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2학기 때는 그냥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을 나눠야 되는데 1학기 때는 상관없이 그냥 전력 하면은 V 곱하기 I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요 얘기 같은 얘기예요. 아까 했던 그 얘기이고 지금 보면은 자,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까는 이렇게 선을 쭉 일직선으로 그어놨잖아요. 근데 내가 했던 얘기 뭐 있어요? 자, 어떤 도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선이 뭐 이렇게 분기되거나 합쳐지지 않으면 그 도선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전류가 항상 흐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내가 지금 꺾어놨지. 내가 꺾어놓은 건 아니고 저 책에서 그림을 꺾어놨죠. 어떻게 꺾어놨냐면은 어차피 같은 얘기지. 그쵸? 이 선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류의 방향 첫 번째 저기 A라고 하는 그림 보면은 전류의 방향 I이고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았어. 그러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결국 여기로 가도 되는 거겠죠. 자, 앞으로 이상적인 도선을 우리가 가정하고 회로 해석을 해요.
이상적인 도선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0이야. 에너지 소모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전혀 없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위도 바뀔 일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이거나 그러니까 인거나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인 거나 마찬가지 얘기야.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지. 그리고 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요, 요 터미널과 요 터미널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V로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단자 쪽에서 플러스 단자 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높이가 V라는 얘기예요. 자, 전류 I가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고 요 소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예요. 아래쪽을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뭐 V와 I가 다 양수라고 한다면 곱도 그러니까 전력값도 양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어떻게 이거는 소모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B를 봅시다.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을 마이너스, 위쪽을 플러스 보고 이렇게 됐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I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끊어지거나 뭐 나눠지거나 합쳐지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떤 점을 잡아도 이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가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잡았기 때문에 이 소자를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게 바꿔주면 어떻게 돼? 방향을 뒤집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전류값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전류 마이너스 I 그리고 전압 V가 되니까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VI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조건은 I 값과 V 값이 양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자 A라고 하는 것은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게 되고 전력을 흡수한다. B라고 하는 것은 수동보 규정을 지금 불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여기까지 질문합시다. 조금 쉬었다 하려고 그래요. 자, 독립전원이라는 게 있고 그 독립전원에 대해서 지금 전화번호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표시한다. 그리고 전류원은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 자, 종속전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마른 목골에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화살표를 그려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속전원의 정의는 다른 전압이나 전류, 그러니까 다른 전압이나 전류라는 게 이 회로에 다른 이제 요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이렇게 저항이 하나 걸려 있다 그래. 그러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면은 이 저항의 전류에 맞춰서 뭐 V라고 하는 게 G 곱하기 I로 정해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자에 걸려 있는 전압이나 전류를 이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제어되는 양을 가지는 능동 회로를 얘기한다. 그게 종속 전원이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얘가 있죠. 지금 여기 5볼트가 있는데 요 전화번은 독립 전화번이에요. 쟤는 계속해서 5볼트를 공급하고 있는 전화번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 이 소자 C라고 하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소자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I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전화번은 지금 생긴 모양을 보면은 종속 전화번인 거고 저 종속 전화번의 크기가 10 곱하기 i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i가 여기 소자 C에 흐르는 전류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자 C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뭐 2A가 되면은 이 종속 전화번의 값이 10 곱하기 2가 돼서 20볼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1A 하면은 또 다시 10볼트가 되는 거고 근데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요 전화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값이 그러니까 회로의 소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회로 C를 흐르는, 그러니까 저 C라고 하는 저 소자를 가로로 흐르는 전류의 값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단, 내가 지금 그러니까 소자가 바뀌지 않으면 했지. ABC에 해당되는 소자의 값들이 바뀌게 되면, 뭐 종류가 바뀐다든지 값들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전류 I 값이 바뀌겠지. 그러면 그 바뀐 값에 의해서 여기 있는 요 종속 전화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값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디펜던트한 거잖아. 그래서 종속 전화번 혹은 종속 전류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기 회로 해석을 하는 동안에 종속 전환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속 전환이 나올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종속 전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전류 혹은 전압의 크기가 어떤 소자에 걸려 있는 전압 혹은 전류의 크기인지를 잘 확인해서 넣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종속 전원과 독립 전원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독립전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독립전화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10V면 10V, 뭐 5V면 5V, 독립전류원 같은 경우는 뭐 1A, 2A면 이렇게 그만큼의 크기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는데 종속전원은 내부에 내부 저항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회로를 해석할 때 뭐 합성 저항을 구한다든지 그럴 때 전화번 혹은 전류원을 없애고 구하거든요. 없애고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화번 혹은 전류원은 저항 성분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가정하고 없애는 건데, 자, 독립 전원만 없앨 수 있는 거겠지.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보면 종속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내부 저항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종속 전원은 함부로 없애면 안 돼. 우리가 앞으로 회로를 해석하고 뭐 이렇게 등가 회로라는 거를 등가 회로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있고 그 복잡한 회로를 우리가 간단하게 바꿔주는 거야. 간단하게 바꿔줄 때 그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류값과 그 회로의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값 혹은 그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압값과 출력으로 나오는 전류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등가 회로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 등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등가 저항이라는 거는 그러면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저항을 하나의 저항으로 합치는 거를 우리가 등가 저항이라 그래. 근데 전화번이나 전류원 같은 경우는 저항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없애고 구하는 게 편하겠지. 그렇죠? 근데 종속 전원은 내부에 저항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없애버리면 등가가 성립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뒤에서 나오긴 할 텐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좀 할만하다라고 느끼잖아. 나중에 2장 끝에 쪽인가 하면은 이제 태블행 노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가장 어려워. 이때 이제 뭐 한 절반 포기하고 그래. 그때 우리가 종속전원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종속전원 함부로 없애지 말고 유지하면서 등가 저항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딱 이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킬링이라는 걸 할 텐데, 그러니까 전화번 전류원을 없애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애주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자, 독립 전화번과 독립 전류원만 없애줘. 알겠죠? 종속 전화번과 종속 전류원은 함부로 없애면 안 돼요. 그것만 잘 기억합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또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뷰예요. 자, 우리가 다루는 소자들은 두 개의 타입이 있어요. 능동소자와 수동소자가 있었지. 자, 능동소자라는 것은 전화번, 전류원이 있었어요. 에너지를 스스로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했었고, 자, 수동소자는 에너지를 소모 혹은 흡수하는 경우를 우리가 수동소자라고 했었어요. 자, 수동소자에서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가 있었고, 저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기능은 없다라고 했는데,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단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장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외부로 공급하기는 해. 근데 스스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던 에너지를 내가 흡수했다가 다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소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능동소자는 에너지를 발생하고 발전기, 배터리, 연산 증폭기가 우리가 능동소자다라고 하고, 자, 수동소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데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가 있고 저항 에너지를 이상적으로 소비만 한다는 거고,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그러니까 소비도 하는데 저장도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소비하지만은 않는다. 그러니까 온리 소비는 아니라는 거야. 자, 이상적인 전화번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내부 저항이 없다. 그리고 이상적인 전류원은 무한대의 저항을 갖는다라는 거는 아예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 둘은 그러니까 저항의 입장에서는 얘네 둘은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요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화번과 전류원을 없앨 때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뭐 회로 요소라고 있는데 아까 이제 종속 전화번, 종속 전류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전화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종속 전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전화번이기 때문에 뭐 전압값에 의해서만 컨트롤된다가 아니고 전류원, 전압, 그러니까 전류, 전압 모두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 4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약자를 보면은 전압 값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전압 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이 전압 값이라는 거야. 지금 여기 얘도 같은 동속 전압원인데 얘는 전류 값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여기 CCVS라고 써놨는데 자 여기 있는 요 I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고 저 전류 값에 의해서 동속 전압원의 전류 값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네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냥 이렇게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을 뿐이지 다 상관없고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을 정의할 때 쓰인 전류, 전압값이 어디에 흐르는 전류인지 어디에 흐르는 전압값인지 어디에 걸려있는 전압값인지만 잘 확인하고 그 값을 대입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 모양만 잘 기억하고 자, 그래서 뭐 전력과 에너지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여기서는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시점 t가 있고 t0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이야. 내가 이 회로가 언제 켜졌는지 잘 모르겠어. 회로가 어쨌든 켜져 있어. 내가 딱 이 회로를 본 그 시점에는 회로가 켜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켜졌을 상태는 아닐 거고 내가 관측하는 시점부터 t0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정한 시점 t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특정 시점 t까지의 에너지가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계산하려면 특정 시점 t에서의 전압값, 그 에너지에서 내가 관측하기 시작할 때의 그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요 식은 그냥 아까 나왔던 식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내가 지금 하는 요 시점에 대한 얘기 좀 기억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시간이 있어. 저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 회로가 처음 켜졌을 때, 켜지기 전. 그러니까 이 회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한대 시간을 거슬러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만들어졌겠지. 그렇죠? 그래서 초기 시간을 얘기해요. 진짜 회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에너지가 0이라고 본 거야. 그리고 뒤에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는 시간도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1학기 내용은 아니고 2학기에 나올 텐데 그건 어떤 얘기냐면은 회로가 이제 외부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위치 동작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회로가 이제 값이 순간적으로 바뀌거든요. 바뀌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무한대 시간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회로가 안정화됐을 때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 혹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시간에 대한 개념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적분에 대한 얘기인데 앞으로 요 얘기는 좀 나올 거라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거는 일단 회로가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내가 측정하고 싶은 t라고 하는 시간까지의 에너지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내가 t0라고 하는 시간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값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t0라고 하는 시간에서 이 회로를 봤을 때 그 회로에 저장된 에너지겠지. 요 개념 잘
이해돼? 인성아, 이해돼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러니까 회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내가 알고 싶은 t라고 하는 시간까지의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t0라고 하는 시간부터 이 회로를 관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t0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회로에 에너지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 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이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자, 초기 값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꼭 뭐 전압, 에너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내가 관측을 시작한 그 시점까지의 그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 혹은 전압, 전류를 얘기하면 그거를 우리가 초기값 혹은 initial value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해야 되는 요 값이 이제 내가 관측한 이후에 그 회로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구하면 전체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게 초기값에 해당되는 거고, 초기값을 알고 있으면 초기값을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t0라고 하는 내가 관측한 시점 이후부터 내가 값을 알고 싶은 시간 t까지에 대한 에너지 혹은 전압, 전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에너지가 나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얘는 t0부터 t까지야. 내가 관측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내가 값을 알고 싶은 t까지에 대한 거야. 근데 여기는 전체, 이 회로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t라고 하는 시점까지 전체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알겠죠? 자,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니셜 밸류라고 하는 거, 초기 값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번 시간에 했던,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했던 얘기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봐야겠지. 뭐 이미 뭐 답이 다 써여져 있긴 한데 하나하나씩 같이 좀 풀어봅시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파워를 구하래요. 그리고 그 파워가 공급된 건지 아니면 흡수 혹은 소모된 건지를 구분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파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직류 전원을 다루기 때문에 뭐 순간 전력인지 평균 전력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그냥 전력은 공식이 어떻게 돼?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러면 각각의 소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값과 그 소자를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면 우리가 일단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오hm 법칙도 배우지 않았고 뭐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고급지게 문제를 풀 수는 없어. 근데 일단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풀어봅시다. 생각하면서.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여기 20V의 전압원이 있어요. 제가 20V 전압을 전체 회로에 공급하고 있겠지. 그치? 자,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해서 나가는 전류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는 요 전류예요. 일단 전압은 나가자마자 5A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 요 소자, 그러니까 P2라고 하는 소자는 일단 전류는 얼마가 흐르고 있겠어? 5A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줄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갈라지거나 합쳐지거나가 없어요. 한 줄이야. 그러면 이 위에서는 어떤 점을 잡아도 5A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거 분홍색인가? 자, 이 분홍색 선 위에서는 어떻게 돼? 어디를 잡아도 자, 뭐 아래쪽 위쪽 방향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해돼? 자, 그러면 P1부터 봐야겠구나. 자, P1의 입장을 봅시다. 전압원이에요. 자, 저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 얼마? 5A. 그치? 이 선상에서는 전류값이 다 동일해요. 방향도 동일해.
자, 5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저 전압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얼마? 20V. 그치? 예. 물론 이제 수동모 규정을 조금 이따 따져봅시다. 일단 요걸 각각,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게 우선 목적이니까. P2를 봅시다. P2를 보면은 저 P2라고 하는 저 소자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일까? 아까 봤었던 그 핑크색 도선 위에 올려져 있으면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5A가 흐르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A 전류가 흐르고 있겠지. 자, 그러면 저 P2라고 하는 저 소자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여기 주어져 있어. 문제 12V라고. 자, 그러면 일단 P2까지는 구했어. 그럼 P3 봅시다. P3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6A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전류 6A가 흐르고 있고, 자, 전압은 얼마?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플러스 8V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대요. 그럼 일단 뭐 P1, P2, P3는 다 값이 나와 있네. 그렇죠? 수동부 규정만 잘 맞춰서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P4를 봅시다. 요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요 P4라고 하는 거는 종속 전류원이에요. 그렇죠? 종속 전류원이고 요 전류값이 어딘가에 걸려있는 전류 I에 0.2를 곱하면 된대. 그럼 어딘가에 걸려있는 어딘가를 흐르고 있는 전류 I를 확인해야겠죠, 회로에서. 그게 어디예요? 이거예요. 그렇지? 저 전류값에다가 0.2를 곱하면 저 전류원의 전류값이 되는 거예요. 5A가 I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기다 0.1 곱하면 1A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종속 전류원을 흐르는 종속 전류원에서 흘러주는 전류값은 1A가 되죠. 맞아.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되지. 전압값. 저 종속 전류원의 양단에는 얼마의 전압이 걸려 있느냐인데, 자,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거 하나 봅시다. 뭐 물론 뭐 나만 재밌을 수는 있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을 봅시다. 저 점을 보면은 저 점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5A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5A가 들어가고 있지. 자, 아까 이 값이 얼마나 그랬어? 1A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있는데 그게 1A야. 그리고 그게 합쳐져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 값이 6A야. 말이 되지. 그렇죠? 물이 들어가는데 흘러 넘치거나 중간에 누가 퍼가지 않는 이상은 물의 양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2장에서 배울 건데 히레이오프 커런트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자, 터미널과 터미널이 그러니까 소재와 소재의 가운데는 우리가 노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터미널과 터미널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노드라고 있었고 그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하는 게 키르호프 법칙이에요. 2장에서 배울 거야. 그냥 일단 좀 나왔으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고 일단 전류 보존되는 거지 넘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P4에 걸려있는 전압값을 구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좀 잘 봐봐. 내가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라운드는 전압이 얼마라 했지? 0V야. 그러니까 그라운드라는 게 접지를 얘기하는 건데 지구가 굉장히 큰 도체이기 때문에 모든 전기적인 성질을 다 흡수해버려서 0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0이야.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까지 0이죠. 그치? 그러면 요 전압원을 거치고 나서 요 위치에서는 전압값이 얼마일까? 얼마일까? 20V겠지. 왜냐하면 전압원이 20V만큼 상승시켜줬어. 그 20V가 여기까지 유지되겠죠. 이 이상적인 도선이기 때문에 중간에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 전압 강화를 만들었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플러스, 나오는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좀 떨어졌다는 얘기지. 얼마만큼 떨어져? 12V만큼 떨어져요. 자, 요 위치에서 20V 높이에 있었는데 지금 요 P2라고 하는 소자를 거치면서 12V만큼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20V에서 12V만큼 떨어지고 나면 남는 게 얼마? 8V. 그치? 자, 그럼 여기 8V예요. 그러면 요 선상에서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같은 높이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 요 소자를 거치자마자 여기가 8V야. 8V인데 지금 보면은 요 위치상에서 아무런 소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가 높아질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 값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여기가 8V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봅시다. 이쪽에서 올라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요 위치까지는 몇 볼트일까? 접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0V일 거예요. 자, 8V만큼 지금 소자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소자를 거치면서 전압이 내려가, 올라가. 올라가겠지.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니까. 얼마만큼 올라가요? 8V만큼. 그래서 요 위치에서 8V야.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사이에 소자가 전혀 없으니까 저기서도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겠죠? 그리고 위에서 8V인 게 여기서도 8V?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렇죠? 뭐 논리적으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여기도 봅시다. 얘도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는 0V를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를 거쳐서 전압이 강화되거나 상승되거나 하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지금 요 위치 선상,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요 분홍색 요 선상에서는 전압이 얼마라고? 8V라고. 그러면 지금 요 전류원 끝나자마자 여기가 8V겠죠. 그러면 전류원에 걸려있는 전압값 얼마? 8V. 단 기준이 있어야 돼.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8V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거 다 구했네. 이거 8V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동부 규정을 생각하면서 자, 이거는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잡았을 때 8V라고 했어요. 예. 요거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 수동부 규정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력을 소모하는지 흡수하는지 아니면 공급하는지 좀 봅시다. 자, 일단 전 압원부터 봅시다. P1에 대한 거. 아까 20V에 5A가 흐르고 있었는데 5A가 플러스 한 쪽에서 아니, 플러스 한 쪽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부 규정을 맞춰줘야 되지.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줘야지. 뒤집어주면 어떻게 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지. 마이너스 5 곱하기 20이니까 일단 100W라고 하는 전력이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 마이너스 100W이고 자, 지금 요게 그러니까 답이 헷갈리게 써 있는데 뭐냐면 여기 점을 찍어야 돼. 일단 마이너스 100W라는 거고 그리고 공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공급하는 전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00 같은 거야. 괜히 얘기했다. 지금 표정들이 더 헷갈린다. 그냥 별개야. 자,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만들어 놓고 구한 전력 값이 마이너스 100W예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야. 자, P2를 봅시다. P2는 보면은 5A 전류가 지금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일단 5 곱하기 12가 돼서 60W가 되겠지? 그래서 60W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줘야 되고 자, 이 소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요. P3 봅시다. 자, 6A의 전류가 플러스 단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8V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양단에. 그러면 48W만큼의 전력이 소모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이 소자는 소모를 하고 있는 소자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1A가 흐르는, 1A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동 공전을 만족하도록 바꿔주려면 마이너스 1A가 되겠지? 그렇지?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를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1A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8이니까 여기, 여기. 자, 마이너스 8W가 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4라고 하는 값을 전압값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전압값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전체 전력값은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써놓은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좀 집에 가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2장에서 우리가 배울 얘기들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오메 법칙이라는 것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을 저항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해요. 자, 전압 V라고 하는 거는 저항 곱하기 전류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줘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자, 전류 I는 R분의 V라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분의 전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소자가 있고 그 소자에 걸려있는 전압과 전류의 값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저항값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마찬가지로 전압과 저항값을 알고 있다면 전류를 유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 법칙이에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회로가 주어져 있고 그 회로에서 뭐 어떤 소자값이 비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자의 값을 우선적으로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채워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이거는 1학기 내내 2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의 관점에서 보는 키르호프 법칙이 있어요.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노드로 들어간 전류합과 나간 전류합은 같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키르호프 법칙인데 그거를 이렇게 좀 말을 바꿔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다 같은 경우야. 근데 전압의 관점에서도 봐요. 전압의 관점에서는 닫힌 회로가 있고 이 회로를 우리가 해석했을 때 저 회로 안에서의 전압 상승의 값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 배웠고 여기 전압 분배 법칙과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 저항이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저항들이 전압 혹은 전류를 나눠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렬로 연결된 저항들 간의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주는 법칙이고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병렬 연결 저항 사이에 전류가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줘요. 그러면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그렇지? 직렬 연결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계속 나오는 게 직렬 연결이었어요. 어떤 한 점이 있고 노드가 있어요. 마주보는 한 쌍에 노드가 있다고 합시다. A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B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혹은 뭐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B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A라고 하는 점에서 B라고 하는 점까지 그냥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인 경우. 그 사이에 소자가 뭐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자, 길이 하나야. 알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전압 분배 법칙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쓴다 그랬어. 그러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 분배 법칙은 쓸모가 없나? 안 구해도 되나? 자, 아까 얘기했던 게 뭐 있었죠? 자, 선이 하나가 있을 때는 어떤 점을 잡아도
전류의 방향과 크기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지. 자, 소자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거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인데, 자,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설명할 거야. 자,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그 도선상에 어떤 소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C, D, E라고 하는 소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C, D, E라고 하는 소자들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뭐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줘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의 소자들은 같은 전압값을 가져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B라고 하는 위치가 0V이고 A라고 하는 위치가 5V라고 합시다. 그러면 C, D, E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도선들은 다 이상적인 도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 5V라고 하는 전압이 여기에도 걸려 있고 여기에도 걸려 있고 여기에도 걸려 있는 게 동일하겠지. 동일해야 되겠지. 뭐 어떤 건 1V고 어떤 건 2V고 어떤 건 3V고 그런 게 아니죠. 5V가 동일하게 걸려 있어요.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같은 전압값을 가져요. 단 전류의 값은 달라질 거야. 가령 여기서 뭐 10A 전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류의 값이 나누어져서 들어가요. 그렇잖아. 큰 물이 들어가고 있고 그게 지금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물이 지금 여기는 세 개인데 세 가지 작은 물줄기들로 나누어져서 들어가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합쳐지겠지. 이렇게. 그렇죠? 합쳐지고 나면 여기서는 전류값이 얼마일까? 처음 들어왔던 전류값만큼일 거예요. 10A가 흘릴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이거 이해돼요?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2장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지금 뭐 미리 얘기하는데, 일단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오메 법칙 있고, 노드, 가지, 루프에 대한 얘기하고, 킬로프 법칙 배울 거고, 직렬, 저항과 전압 분배, 경렬, 저항과 전압 분배, 전류 분배는 방금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남지, Y 델타 변환이라는 거. 그러니까 Y 델타 변환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정말 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 헷갈리지 않고 암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근데 내가 암기를 잘 못하겠거든. 그래서 가르쳐 주긴 할 거예요. 가르쳐 주긴 할 건데 내가 앞으로 풀어주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Y델타 변환을 쓰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는 Y델타 변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Y자 모양의 그 회로를 델타 모양의 회로로 바꿔주는 변화 법칙이에요. 그래서 회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한데 문제는 내가 못 외우겠다는 거지. 예. 나이 먹어보면 알아. 가끔 막 요즘 이제 아직 딸내미가 좀 많이 어린데 뭐 삼각형 넓이 구하고 그러는 거 물어보면 가끔 헷갈려. 막. 삼각형은 그나마 양반인데 그 사다리꼴 얘기하는데 이게 사다리꼴인지 저게 사다리꼴인지 그것도 헷갈리고 네이버 조용히 찾아보고 있고 이제 딸도 다 알아. 아빠한테 물어보면 이제 컴퓨터 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일단 7장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수업은 하는데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각자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응용은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자. 네, 시간이 애매하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어서 할게요. 복습하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이 클래스 게시판에 올려주거나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도 돼요. 자, 그럼 수요일 날 봅시다.